2022년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9층 건물의 5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빠르게 번졌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진화 작업에 돌입했고 3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비교적 빠른 진화였습니다. 건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구조적 손상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31명에 달했던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5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출입문 바로 앞에 10명 이상이 겹쳐 쌓여 있었고 복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3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출입문 쪽을 향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탈출하려다 막힌 것처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대부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출입문.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열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밀면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나오지 못했을까? 5층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클리닉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곳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원장 1명, 간호사 2명, 그리고 환자 28명이 있었습니다. 총 31명. 사망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25분 한 남자가 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5층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남자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그녀가 경찰에게 한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은 모두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양팔을 벌리고 문을 막고 있었고 사람들이 밀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문을 막고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병원 환자였습니다. 이름은 강민철, 55세. 경찰은 즉시 강민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는 2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자살 충동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강민철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2015년까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아내와 2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고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치킨집은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모두 날렸고 빚만 남았습니다. 강민철은 다시 취직을 시도했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2016년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민철은 거부했지만 결국 2017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2자녀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고 강민철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급격히 무너졌고 강민철은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복권을 하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동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2018년 강민철의 빚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독촉, 협박, 경고. 강민철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2019년 강민철의 원룸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가스도 수도도 끊겼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되었지만 강민철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2020년 강민철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청 복지과의 도움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는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은 깊어졌고 자살 충동은 더 강해졌습니다. 밤마다 한강을 걸었고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비겁하게도 죽을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2021년 강민철은 전처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단호했고 이미 재혼했으며 새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민철은 휴대폰을 던졌고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니, 웃었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강민철은 결심했습니다. 2021년 9월 강민철은 전처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전처의 새 남편이 문을 열었고 화가 난 표정으로 뭐냐고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아무 대답 없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고 새 남편을 찔렀습니다. 어깨를 한 번, 팔을 한 번. 피가 흘렀습니다. 전처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강민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2022년 2월 강민철은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처와 그녀의 세 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자신은 죽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어 치료 감호 3년과 징역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민철은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강민철이 석방되었습니다. 치료 감호 기간이 끝났고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을 먹는 척만 했고 상담 시간에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석방되기 위해서. 석방 후 강민철은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전기는 없었고 가스도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했지만 그것마저 빚을 갚는데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다시 정신의학과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새벽 강민철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일출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무언가를 준비했고 큰 가방에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휘발유 통 2개, 라이터, 그리고 밧줄. 가방을 메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25분
강민철은 건물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8명. 오늘따라 많았습니다. 강민철은 화장실로 가서 가방을 열고 휘발유 통을 꺼냈고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강민철은 라이터를 켰고 휘발유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고 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민철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환자들이 출입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도 간호사들도 모두 출입문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밀어냈습니다. 비켜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은 점점 커지며 연기가 짙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강민철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 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여자들이, 그 다음 남자들이, 강민철도 연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쓰러질 때까지 소방차가 도착했고 소방관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5층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출입문 앞에 쌓인 사람들, 복도에 흩어진 시신들, 그리고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강민철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강민철이 쓰러졌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히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강민철은 병원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과 화상이 심각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발표했습니다. 강민철이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았다는 것. 31명이 사망했고 그중 한 명인 간호사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 강민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것. 강민철의 원룸을 수색한 결과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짧은 유서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31명의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죽어야 했냐고 소리쳤습니다. 강민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이미 죽었습니다. 원망할 대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치료 감호 제도는 적절한가? 석방 기준은 타당한가?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그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5층의 병원 자리에는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31개의 이름이 새겨진 돌판이 놓였고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꽃을 놓고 갑니다.